9월 13일 수요일 새롭게 시작하는 모닝라이브 아침의 축구고요. 저는 양희연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인사해주고 계신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또 활기차게 아침 시작하시고 출근 준비 시작하시고 그렇습니다.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굉장히 에너지 있게 시작하시네요. 네네. 안녕하세요 임현철입니다. 저는 오늘 3일차 양희연 아나운서 3일차 대망의 1일차 1일차 신입. 네. 어떠세요? 아침 7시 그 아침 방송을 사실 7시에 한 경우가 제가 NBA 중계를 했었어요. NBA 중계도 했어가지고 이 시간에 하긴 했었는데 와, 모처럼 하니까 좀 쉽진 않아요. 원래 한 7시면은 뭐 챔스 보고 집에 가서 슬슬 뭐 잘 준비하고 요 정도였으니까. 근데 지금 나와서 출근하니까 이게 내가 지금 맞나? 근데 또 이제 제가 뭐 종윤 형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침에 지금 아침에 축구가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우리 희연 아나운서 보려고 아까 채팅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명철이랑 저 나가고 혼자 하라고. 하라고. 맞아.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근데 버스 타시는 성격이라 했죠. 네, 저는 업혀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저 혼자 끌어가면 힘들어서 안 됩니다. 기사님은 그래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걸로. 기사님들이 두 분이 계셔야지 또 메인 기사님, 부기사님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약간 기장, 부기장. 맞아요. 비행하는 그런 느낌으로. 네. 지금 채팅방에 찜질방 오시라는 얘기가 꽤 많아요. 근데 저 뭐 방송 전에 얘기했지만 형철이 이 색깔 저는 되게 잘 받지 않아요? 손에? 그래요? 몸 건장해 보이고? 파란 계열이 되게 잘 받아요, 저는 사실. 그래서 원래는 잘 이렇게 빨간색이나 갈색 옷을 잘 안 입는데 오늘 좀 컨셉이다 보니까 이 옷을 좀 골라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색을 둘 다 갖고 있냐가 아니고 여러분 오늘은 약간 브라운 계열로 한번 맞춰봤는데 맞춰봤어요. 공교롭게도 너무 똑같아서 근데 저는 형의 옷을 알잖아요. 제가 이제 암스테르담 같이 갔었으니까. 아 맞다. 그래서 형이 이 색깔이니까 똑같이 맞춰 입기에는 저도 알고 있는 기호가 딱 있었죠. 아니 두 분이 걸어 들어오시는데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사실. 너무 같은 브라운 톤이 걸어오니까 나 내심 웃겼는데 말은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하기 전에 왜 썸네일에 저희 수빈님 얼굴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웃기다고 다들. 그 프로필 사진. 뭐 우참하는 사진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뭐 때문에 급하게 좀 찍었어요. 근데 그때 맞아요. 그 정장이랑 타이도 급하게 좀 빌려서 찍고 카메라를 그 얼굴 앞에 갖다 대고 찍으니까 그게 웃기기도 하고 좀 멋쩍었어요. 아니 되게 저는 순박하게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약간 정치인 관상 같기도 해서 사진이. 양복까지 입고 있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같은 날 찍었거든요. 저랑 이제 수빈이 형이랑. 근데 수빈이 형 사진이 약간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서 그런지 이목구비 여기에 앞 눈이 이렇게 약간 벌어진 부분이 더 벌어지게 나오지 않았나. 지금 디스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 미간이 멀어요. 원래 멀어요. 아니, 미간이 멀어요. 저 엄마 닮아서 미간이 멀어요. 아 진짜요? 예. 어머니까지 디스하시는 거예요? 좋은 특징인 거죠. 그냥 누구나 다 선망하는 넓은 미간. 아버지는 미간이 되게 좁아요. 약간 신동엽 스타일이세요. 좁은 미간 좋죠. 신동엽 씨 진짜 좋아하죠. 정말 그 신동엽 씨의 그 스타일이 막 그런 재미가 있는데 그 미간 넓은 걸 아는 이유가 그것도 이제 암스테르담 가가지고 우리 영상에도 올라와 있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고프로로 수빈이 형 얼굴 이렇게 근접해서 찍었어가지고 형이 미간이 넓었구나. 그때 많이 느낀 게 좀 있었죠. 아침부터 그 외모 공격을 양쪽이랑 막 채팅방에서 나가니까 정신이 없네요. 지금 7시인데.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사랑이 넘치는 라이브 오늘의 첫 번째 토픽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강인 선수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 텐데요. 이강인 선수가 허벅지 대퇴사두근 부상으로 인해서 한 달 정도 복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2일 만에 어제 파리 생제르맹 홈페이지인가요? 아니면 유튜브인가요? 둘 다죠. SNS와 둘 다 홈페이지까지. SNS에 이제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다행히 이제 이강인 선수가 실내 사이클 타는 모습은 물론이고 사실 부상 복귀를 했는데 후연 영상에 이제 그 자전거나 사이클 타는 모습만 나오면 공 가지고 후연하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가? 그럼 뭔가 다 복귀된 게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들 법한데 다행히 이번 영상에는 마지막에 이제 동료들하고 공 차면서 되게 밝은 표정으로 그라운드에 복귀한 모습까지 후연장에 충분히 영상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강인이 진짜 돌아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들게 만드는 아주 반가운 영상이었습니다. 또 밝은 에너지가 보이니까 컨디션 좋으신가 보다,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존칭을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강인 선수는 한국 축구의 미래거든요. 너무나도 미래죠. 최대한 올려드려야 돼요. 완전히 미래거든. 올려야죠.
그 형철이 말대로 딱 복귀하는 장면에서 그냥 자전거만 타고 그대로 영상이 끝났으면 이거 다음 경기가 니스전인데 뛸 수 있나? 이거 뛸 수는 없겠구나라고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뭐 방향 전환하는 장면, 스프린트 하는 장면까지 담겨 있어가지고 공까지 다뤘기 때문에 잘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강인 선수 복귀를 좀 빨리 할 수 있겠다. 아무래도 파리 생제르맹 경기가 이강인 선수가 뭐 그 전에도 이강인 선수 뛸 때도 좀 답답함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강인 선수 오면은 이강인 선수 볼 터치 하나하나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텐데 이강인 선수가 그런 영상에서의 모습을 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복귀 빨리 될 수 있겠다는 좀 희망을 주더라고요. 그럼 복귀 시점은 혹시 아시안 게임이 지금 9월 19일이잖아요? 그렇죠. 쿠웨이트전이 며칠 시작이죠. 남지가 않았거든요. 이때도 혹시 복귀할 수 있을까요? 저는 복귀는 가능할 것 같다. 근데 그 시기에 팀에 온다 하더라도 훈련을 선수들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선발일지 아닐지는 가려질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신을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이제 부상 복귀를 할 텐데 복귀를 해서 처음 뛰는 경기가 주말에 파리 생제르맹의 니스전이 될지 아니면 우리나라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쿠웨이트전이 될지 이 부분도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부상 복귀하는 건 뭐 아주 반가운 일이지만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언제 합류할지 그 시기에 대한 발표가 나오는 게 그래서 지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좀 이강인 선수의 부상 회복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뛸 수 있는지에 굉장히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사견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폼이 정말 완전치 않다면 몸 컨디션이 완전치 않다면은 합류하는 별개로 경기를 뭐 2차전, 3차전 혹은 토너먼트 단계에서 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이강인 선수에 대한 특혜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아시안게임의 선수가 주전급 선수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된다라면 충분히 시간을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별리그, 토너먼트 다 중요한데 조금 더 우리는 좋은 성적, 결승 진출해서 메달까지, 금메달까지 따는 거를 이제 우선시하는 팀이다 보니까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는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소속팀인 파리 생제르맹 입장에서도 바로 아시안게임으로 보내기에는 왠지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당장 이번 주말에 니스전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를 좀 써보고 싶은 마음도 클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파리 생제르맹의 왼쪽 공격의 이른바 선수들의 조합이 다 완성됐다 보기는 힘들거든요. 비티냐랑 뭐 리카 헤르난데스, 루카스 헤르난데스 같은 선수들이 왼쪽에 나오곤 있지만 아마 루이스 에니케 감독도 이강인이 있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 부상 중이었던 누노 멘데스가 있을 때 그때 왼쪽을 또 재편해 볼 생각을 분명 엔리케 감독도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런 구상을 이제 막 꺼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 부상이었던 점 그리고 지금 아시안게임 차출과 관련된 시기의 이슈까지 겹치는 점은 사실 파리 입장에서는 분명 아쉬움을 느낄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에도 이강인 선수는 정말 꼭 필요한 자원이긴 하잖아요. 정말 필요한 자원입니다. 이 선수를 우리가 좀 말할 때 창의적인 선수다. 전술 위에서 본인이 그 공간에서도 작은 전술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지금 황선홍호의 축구를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의 합류가 어쩌면은 절대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까 방금 창의성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저희가 축구 해설 듣다 보면은 뭐 선수의 창의성이 돋보였다 이런 표현들 많이들 쓰잖아요. 그 선수의 창의성, 뭐 전술의 창의성 이런 게 대충 어떤 맥락의 느낌인 거예요? 딱 그거죠. 요즘에 이제 황선홍 감독의 이번에 미안한 점도 있었지만 황선홍 감독이 이끌고 있는 팀의 어떤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제일 아쉬운 게 뭔가 공격이 같은 방식으로만 좀 맴돈다는 느낌을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측면에서의 크로스, 측면에서의 돌파. 근데 뭔가 중앙을 시도하는 느낌은 없는 상황. 그래서 공격이 상대 수비도 이 정도면 충분히 예측하지 않을까. 이런 공격이 대체적으로 많은 팬분들이 얘기하는 창의성이 없는 좀 부족한 공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창의성은 수비도 시청자도 속이는 여기서 이렇게 뚫는다고? 이런 패턴이 나온다고?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저는 창의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강인의 패스는 그런 창의성을 주는 플레이를 확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창의성이 전술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수 개인 기량에도 어느 정도 기대는 거예요? 미드필더 쪽에서 이제 창의적인 미드필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공격과 수비 쪽보다는 우리가 해외 축구 보면서 되게 수준 높은 뭐 챔피언스리그 이런 걸 보면서 재밌는 이유는 와 미쳤다 이걸 봤다고 막 더블라이너 패스 이런 거 보면서
근데 이강인 선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선수. 최근에 이제 수비들이 굉장히 조직적으로 중앙에서 간격을 좁혀서 존 디펜스를 좀 많이 하잖아요. 측면으로 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공간이 너무 넓다 보니까. 그러면은 중앙으로 들어올 때는 상대 수비가 알아채지 못하게 좀 들어올 필요가 있는데 그런 패스가 들어가는 거는 이건 창의적인 패스다.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게다가 지금처럼 전술이 뭔가 좀 아쉬울 때, 근데 전술이 뭔가 좀 아쉬울 때 오히려 더더욱 개인의 우수한 기량이 어떻게 보면 팀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죠. 그게 지금 연령배 대표팀에서의 이강인의 중요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또 파리 생제르맹도 사실 그런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황선홍 감독의 인터뷰가 하나 떴어요. 파리는 주말에 있을 니스전을 치르고 떠나기를 바라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는 가급적 빨리 합류하길 원한다. 이 인터뷰만 봤을 때는 9월 19일 쿠웨이트부터 당장 쓰고 싶은 네. 그런 열망도 좀 느껴지거든요. 네, 그쵸. 아무래도 이제 이강인 선수를 지금 부상 복귀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아예 거의 복귀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후연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아마 황선홍 감독은 하루라도 빨리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해서 선수들하고 합을 맞추고 조별리그부터 뭔가 팀으로서의 시너지를 만들어가기를 아마 바라겠죠. 근데 파리로서는 역시 이강인을 그래도 한 경기 더 써보고 그런 다음에 역시 뭐 계약 조항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강인 선수를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좀 내주는 그런 어떤 그림은 파리는 바랄 텐데 제일 중요한 건 합류 시기잖아요. 네. 황선홍 감독이 이 얘기도 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측에서 그리고 이강인 측에서 13일이죠. 한국 시간으로 이제 13일 중에 정확한 이강인 선수의 합류 시기를 알려줄 것이다. 오늘이죠. 네, 그래서 아마 한국 시간으로는 저희가 지금 아침 방송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료가 안 들어와 있는데 아마 저녁쯤 됐을 때 파리나 이강인 측에서 언제 아시안게임 대표팀에 합류할지를 명확하게 얘기해주지 않을까. 그 소식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소식 뭐 들려오면 아마 곧바로 또 전달이 될 테니까 조금만 그죠.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런 게 좀 궁금하지 않아요? 당장 1시간 뒤라고 하면 하루 종일 그 생각밖에 안 나지 않아요? 그쵸. 뭔가 그 대학 합격 발표 때도 그렇고 1분이 그렇게 안 갈 때가 없어요. 근데 맞아요, 이강인 맞아요. 선수의 합류 이 결정, 언제 합류되는지 일정의 이 결정은 충분히 축구 팬들에게는 궁금해할 만한 요소. 그리고 그 합류 시기에 따라서 사실 좀 얘기거리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희 입장에서 좀 궁금해할 만한 소재지 않을까. 황선홍 감독 네. 지금 상당히 답답한 상황일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그 대학 합격바라는 느낌에 1분 1초가 안 가는 그 느낌 있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냐 이런 느낌. 막 그 윈도우 보면 오른쪽 예. 아래 초도 이렇게 숫자로 적혀 있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시간을 막 보면서 빨리 58, 59 막 이런 하는데 알고 보니까 분이 안 지나 있고 막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최근에 가장 초조하게 시간이 가기를 기다려보신 적은 언제 있어요? 최근에요. 가장 최근에. 오늘 새벽에 아이폰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빨리 국내에 발매됐으면 좋겠다. IT 기계에 얼리 어답터요, 네. 진짜. 진짜요? 네, 형소리 지금 휴대폰을- 당장 뭐 패드, 뭐 시계, 다 네, 있어요. 애플워치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저한테 예. 중고로 파실래요? 뭐 하나? 팔 게 없어요. 네, 애플 기계는 팔 게 없습니다. 다 제가 일할 때 필요한 거고 지금 안 나왔지만 맥북도 있어가지고. 네. 근데 저는 휴대폰의 경우는 사실 해마다 바꾸는데 이번에 15 프로 맥스도 빨리 좀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 환율 기준이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300원 초반인가 그래요. 저도 최근에는 안 해봤는데 근데 1,400원으로 했던데? 1,400원 선 깨진 지 좀 되지 않았나? 아무래도 그건 있죠. 근데 네. 대신에 원가 자체는 동결이라는 얘기가 예, 있더라고요. 예, 애플 예. 이번에 그 발표 키노트를 보니까 예. 뭐 여러모로 이제 가격은 아쉽지만 그래도 하이브라는 또 우리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덤벼들 생각이에요. 최근에 가장 간절하게 시간이 가길 기다려보신 경험. 저는 언제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없었던 것 같고 저는 그거 생각해보면 포르투갈전 우리나라랑 포르투갈 경기가 이제 빨리 끝나고 우루과이랑 이제 가나 경기가 뒤이어서 끝났잖아요. 진짜 시간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근데 왜 이렇게 안 가는지 그때는. 그때가 제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황선홍 감독 지금 사실 우리 집이 약간 불타고 있는 느낌이에요. 분위기도 많이 안 좋았고 이번에는 이제 아시안 게임이 아니라 아시안 23세 이하 대표팀 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황선홍 감독이 미얀마 3대 0으로 잡으면 승리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분위기상으로 이 승리를 잘했다라기보다는 뭔가 좀 미묘한 느낌이 들긴 해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그래도 이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에 대한 최종 예선이 걸려 있는
U23, 23세 이하 아시안컵 진출이 사실 중요했거든요. 왜냐면 그 아시안컵에서 성적을 내야 우리가 파리올림픽 본선에 나갈 수 있는데 이번 미얀마전은 그 아시안컵에 나가기 위한 예선 경기였어요. 근데 다행히 이번에 미얀마를 이겼고 그 전에는 키르기스스탄을 이겨서 네. 우리가 지금 아시안컵 본선 진출을 확정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의 결과를 잘 내야 이제 파리올림픽 본선에 나가는 그 구도를 우리가 그릴 수 있는데 근데 뭔가 아쉽다고 생각할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개최국이기 때문에 조별리그 결과에는 안 들어갔지만 네. 첫 번째 경기였던 카타르전을 우리가 너무 못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두 번째 이유는 역시 뭔가 이번 미얀마전도 3대0이긴 하지만 내용상에 느껴졌던 그 아쉬운 부분들이 역시 이번 경기를 통해서 느껴졌던 답답함이라고 봐야죠. 아까 그 창의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 네. 미얀마전이 딱 창의적인 패스가 없었던 경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왼쪽 측면 혹은 오른쪽 측면에서 정상민 선수가 돌파해서 크로스. 뭐 크로스 패턴이 나쁜 공격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전술이 저는 틀렸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크로스 패턴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홈이었잖아요. 네. 저는 그리고 미얀마 선수들 상대로 우리가 피지컬적인 우위도 확실히 한눈에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차이도 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앙에서 그렇게 좀 만들어지는 과정이 없다 보니까 3대0이라는 스코어가 굉장히 좀 아쉬웠고 스코어만 봤을 때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라고도 누군가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두 번째 골과 세 번째 골이 들어갔던 시점을 생각을 했을 때는 첫 번째 골과 두 번째 골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네. 이 시간 동안은 좀 답답했던 경기력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마냥 박수치기는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전술의 다양성이 필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경기 종료 후에 황선홍 감독의 인터뷰가 또 약간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죠. 이번에도 인터뷰군요. 예. 네, 이번에도 인터뷰입니다. 항상 인터뷰들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본선에서는 더 강한 상대가 기다리고 있기에 결정력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사실 아쉬운 게 결정력뿐만은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사실 모든 감독이 다 결정력 개선을 바라죠. 결정력 좋으면 당연히 경기를 이길 확률이 높아지니까. 근데 지금 느껴졌던 어떤 그 답답함의 문제는 사실 결정력이 1순위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아까 수빈이 형도 이제 말씀해 네. 주셨지만 측면에서의 뭔가 공격만 우리가 반복되는 느낌. 우리 선수들이 보면 미얀마 선수들보다 확실히 어깨도 넓고 힘도 세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크로스를 올렸을 때 유리한 공격을 시도할 수 있었던 건 맞지만 계속 크로스만 올리면 수비수도 야 얘네 어차피 측면으로 공 보낼 거니까 중앙 막지 말고 측면만 막아. 그러다 보면 우리 경기력이 답답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창의성을 줄 수 있는 혹은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떤 전술적인 요점이 우리가 이번 경기에 없었던 게 굉장한 아쉬움이었는데 그에 대한 얘기가 아닌 결정력이 앞섰던 점에 대해서는 물론 결정력이 부족한 것도 맞지만 그래도 뭔가 그에 앞서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감독으로서 짚는 부분이 이번 인터뷰에 필요하지 않았을까. 최근에 그 중국 그 원정 갔을 때 인터뷰 그리고 이번 인터뷰를 통해 제가 느끼는 건 네. 전술에 대해서 본인이 보완해야 될 점이 시청자 입장에서 축구팬 입장에서 더 많은데 당장 결정력이라는 거는 경기장 들어가 있는 선수가 좀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는 또 포인트가 되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좀 매우 안타까운 인터뷰고 선수들 요즘에 경기 끝나면 다 스마트폰 보고 팬들이 어떤 반응하고 있는지 내가 이 경기 잘했는지 못했는지 댓글 반응 그리고 감독 인터뷰를 좀 바로 볼 수 있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 선수들이면 어린 선수들이에요. 맞아요. 뭐 그쵸. 저보다도 열 몇 살 어린 선수들이고 형철이나 뭐 이보다 희연 아나운서보다 어리고 어려워. 그러면 네. 얼마나 그런 감독 인터뷰에 좀 휘둘리겠어요. 만약에 이날 경기 미얀마 경기에서 내가 찬스를 놓쳤네? 그러면은 누군가에게는 말 못하겠지만 속으로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이거 나 지적하는 건가? 여기에서 포인트가 돼서 다음 경기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 나 좀 지적당했네. 다음 경기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눅 드는 선수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의 인터뷰는 특히나 연령별 대표팀 감독이라면 지양해야 됐다. 하지 않는 게 좀 맞지 않았을까? 그러면 인터뷰 교정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제가 만약에 이 미얀마전 하고 네. 중원에서 풀어가는 플레이 하지 못한 거 좀 많이 아쉽다. 측면에서 좀 단조로운 패턴이 좀 일관됐는데 야 이거 쉽지가 않네. 근데 저는 그 얘기 먼저 했을 쉽지가 것 같아요. 않네. 그 얘기 먼저 했을 거예요. 일단 예선은 어쨌든 네네. 끝난 거잖아요. 예. 그 결과를 만들면서 본선 진출이라는. 그러면 일단 본선 진출까지 수고해준 선수들에게 고맙다. 그렇죠. 이 얘기 먼저 하고 하지만 아직 우리가 뭐
팀으로서 이게 소집을 했을 때 우리가 아직 목표로 했던 경기력에는 도달하지 않은 것 같다. 선수들보다는 전적으로 감독의 책임이다. 내가 앞장서서 조금 더 선수들을 잘 훈련시켜서 다음 소집 기간에는 더 나아진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보답하겠다. 지켜봐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깔끔한 인터뷰가 아니었을까. 저도 이런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대신 해드린 거예요. 마음을 좀 읽었거든요. 혹시 인스타 언론에 뭐 자료 뿌릴 일 있으면 형철님께 피드백 받는 걸로 할게요. 좋았다, 형철이. 완벽한 정리였습니다. 네. 이렇게 이강인 선수의 이제 합류 시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황선홍 감독의 23세 이하 대표팀 일정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두 번째 토픽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경기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우리나라의 친선전 드디어 첫 승했습니다. 일단 이겼어요. 네. 우리나라 그냥 A매치로만 봤을 때 사실 너무 승리가 없었잖아요. 올해는 특히 계속 A매치 승리가 없었고 그런 점을 봤을 때 이 부진이 너무 길어져서 1월에 있어 아시안컵까지 만약 그 분위기가 이어진다고 하면은 팀 사기도 떨어지고 선수들도 그러면 뭔가 좀 주눅들게 되거나 골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못 이겼는데 거기서 뭔가 흐름이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일단 무승을 끊었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 결과로서는 꽤 의미가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6경기 만에 첫 번째 승리였잖아요. 그리고 2023년 들어서 클린스만 감독의 한국 대표팀 부임 이후 첫 번째 승인데 우리나라가 A매치에서 마지막 승리가 언제인지 보니까 포르투갈전이에요. 좀 오래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전 승리하고 브라질전 패배 이후에 우리가 계속 이기지 못했어요. 그게 굉장히 길었는데 일단 그걸 끊어낸 거에 선수들의 저는 좀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경기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승리를 가져와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다행이다. 혹시 이번까지 저는 내심 이거 새벽에 지면 나 오늘 아침에 나와서 무슨 말 해야 되지? 라고 그쵸. 고민했거든요. 이번 주 내내 사실 우리 대표팀 가지고 했던 얘기들은 클린스만 감독도 그렇고 아무래도 분위기가 사실 좋지는 않았어요. 좋은 이슈들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일단 승리를 통해서 결과에 환기를 준 점은 다행인 일로 볼 수 있겠죠. 오늘 경기 지켜보실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당연히 골을 넣은 조규성 선수가 가장 빛나는 느낌이긴 했지만 다른 선수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전술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역시 뉴캐슬 원정에서 슈팅을 좀 많이 때리는 모습은 나왔다. 뉴캐슬 원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약간 프리미어리그 경기 같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했죠. 뉴캐슬 유나이티드 홈 경기장 세인트 제임스 파크다 보니까 뭔가 그런 익숙함이 좀 느껴지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경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뭔가 페널티킥 장면 있잖아요. 의심 장면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거의 넘어진 장면. 저는 의심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진짜 아침 방송이라 욕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데 그거 무조건 PK죠. 이번 경기 주심이 이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많은 분들이 또 보셨을 메들리 주심입니다. 근데 메들리 주심도 사실 오심 빈도가 좀 많아요. 그리고 역시 또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장에서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주심이 와서 또 제가 봐도 페널티킥인 장면에 휘슬을 불지 않는 걸 보고 프리미어리그 주시면 어디 안 간다. 다시 한번 좀 느꼈고요. 사실 이럴 때 더 항의를 거세게 했어야 되는데 뭔가 생각보다 우리 쪽에서의 항의도 거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 감독의 액션이라는 게 꼭 늘 좋지만은 않은데 우리가 봤던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은 아쉬워서 막 땅을 치고 주심을 쳐다보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벤치 쪽에서의 리액션이 없다 보니까 이거는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거 아시잖아요. 콘테 감독이라던가 투헬이라던가 클럽, 무리뉴 이런 감독 보면은 막 테크니컬 에어리어까지 나와가지고 막 대기심한테 소리치고 그러면서 막 경고받고 이런 장면들도 있는데 클럽은 그래서 그때 토트넘전 때 대기심한테 항의하다가 햄스트링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 일도 있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항의하다 보면은 그런 일도 감독들한테는 사실 있는 법이죠. 그러니까 그 열정이 저는 선수단한테도 전파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야 우리 감독도 저렇게 애쓰는데 야 더 열심히 뛰자. 그리고 주심도 이거 내가 좀 잘못 봤나? 나는 이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괜히 그런 것도 좀 클린스만 감독 보면서 아쉬운 것 같아요. 또 이게 전임 감독 벤투가 제일 대표적인 경기가 사실 가나전 끝나고 항의할 때 맞죠. 김영건 선수가 되게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오히려 벤투 감독이 그 당시에 앤서니 테일러 주심에게 항의를 하면서 퇴장을 당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감독의 열정에 수빈이 형 말씀처럼 선수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선수들이 감화되기도 하죠. 그냥 감독이 저 정도로 하는데 나도 좀 쫓아가야겠다. 이런 마음 사람이면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모습은 조금 아쉬웠다. 그럼 우리가 아쉬운 점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지난 경기가 웨일스전이었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이번에는 확실히 발전됐다 했던 모습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웨일스전은 황인범을 꽤 공격적으로 올리고 그리고 박용우 선수만 뒤쪽에서 남아있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황인범은 공격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수비의 견제를 아무래도 더 받으면서 황인범은 황인범대로 경기에 기능하지 못하고 박용우는 박용우대로 너무 외로운 상황에서 혼자 힘을 내기가 쉽지 않고
공이 안 오니까 결국 공격 진영에 있는 손흥민 선수가 내려오고 이 일이 웨일스전에 되게 많이 반복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사우디전은 딱 먼저 느껴진 포인트는 황인범 선수가 좀 내려와 있다. 웨일스전보다. 아래로 내려와서 박용우 선수가 외롭지 않게 같이 좀 풀어주고 거기서 황인범 선수가 위에서 있을 때 견제를 많이 받는데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 견제를 좀 피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더 경기에 기능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황인범, 박용우가 뒤에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특히 황인범에서 해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좀 더 공격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오지 않았나. 그것만큼은 웨일스전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우리가 내용상 좀 좋아진 부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보고 오셨잖아요. 네네네. 어떠셨어요? 저도 일단 형철의 의견에 굉장히 동의해요. 첫 번째 그 웨일스와의 경기 때는 박용우 선수가 너무 고립되는 장면이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를 왜 내려서 여기에서 빌드업을 한 단계 거쳐가지 않았나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됐습니다. 물론 황인범 선수 아직 소속팀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경기 출전하지 못했고 박용우 선수도 확실하게 정우영 선수의 3선 대체자라고 보기에 완벽한 증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선수의 폼이 되게 좋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술적으로는 그래도 지난 경기보다는 기능적으로는 나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저는 이날 경기에서 좋았던 건 우리나라 이선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뭐 슈팅력, 황희찬 선수는 뭐 돌파, 이재성 선수는 뭐 활동량 그리고 창의적인 패스 그리고 전방에 조규성 선수는 뭐 헤더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 4명의 선수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수비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이 4명의 선수는 수비 가담 정말 왕성하게 하고요. 예전에 막 한국 축구 볼 때 야 공격수도 왜 수비 안 하고 어슬렁거리냐 이런 얘기 하는데 요즘에 그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이 4명은 정말 많이 뛰면서 수비 가담하고 이재성 선수 같은 선수는 수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이 4명의 선수가 위쪽에서 싸워서 사우디 선수들이 빠르게 뭐 후반전에는 역습을 저희가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전술적으로는 이 부분은 좀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수들의 개개인의 역량이 정말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보면. 이 말씀이 맞아요. 왜냐면 저도 생각하는 게 이제 사실 승리에 있어서는 김민재 선수와 또 김승규 골키퍼의 역할도 되게 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의 뭐 항상 말하면 입 아픈 누가 봐도 너무나도 놀라운 그 혼자만의 수비 능력을 통해서 다 커버해내는 그런 능력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웨일스전도 그랬지만 이번 경기도 김승규 골키퍼 선방 능력이 미쳤습니다. 하이라이트 장면 보니까 막는 장면이 아주 그렇죠. 네. 예술이던데요? 되게 날렵하다는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근데 김승규 골키퍼의 그런 타고난 장점이 이번에 우리가 또 사우디전에 그래도 승리하는 데 있어서 꽤 많은 공을 좀 가져가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이번에 사우디전 승리했지만 분명히 아쉬운 점들도 꽤나 존재했습니다. 이번에 가장 아쉬웠던 점을 한번 꼽아보자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역시 아쉬운 점은 저는 여전히 그 공격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선수들의 합이 지금보다 더 잘 맞으려면 측면 수비수라고 하죠. 풀백의 활용을 조금 더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벤투 감독 때보다는 지금 이 풀백의 위치가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는 많이 내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려가면서 경기를 풀어줄 땐 풀어주고 근데 올라갈 땐 올라가면서 측면 공격수들이 더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들이 뒤를 받칠 때 오히려 측면 수비수들이 쭉 올라가면서 크로스를 좀 올려주거나 이런 식으로 그 선수들의 장점을 활용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우리가 그 풀백을 공격으로 올려보내는 방식이 아직 적극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의 측면 공격의 어떤 패턴이나 선수들의 움직임이 아직은 좀 단조롭고 합이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공격수랑 올라가는 공격적인 미드필더들 있죠. 이 두 선수의 개인 기량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도 그러한 풀백을 활용한 이른바 측면의 숫자를 더해주는 어떤 상황들 그게 잘 안 나오면서 우리가 결국 공격에서는 아직 개인 기량에 좀 많이 기댔던 내용들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번에 보면서 느껴졌던 아쉬움이 딱 그거였습니다. 그럼 팀적인 움직임이 부족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공격 선수들에게 1선, 2선 선수들에게 굉장히 좀 많은 자율성을 부여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우리나라 이번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가 공격진의 템포에 맞춰진 축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벤투 때 축구를 보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해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3선이라던가 중앙 미드필더들이 공을 소유한 이후에 풀백이 전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거든요. 그런 이후에 오버래핑이나 뭐 언더래핑 이후 측면 공격수들의 뭐 빠져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전술들이 나왔는데 최근에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를 봤을 때는 풀백에 올라오는 시간을 그렇게 길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수들 입장에서는 빠른 공격 공간도 넓고 내가 뛸 수 있는 자리도 넓어서 좋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축구하면 풀백들 죽어나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풀백들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너무 힘이 많이 드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이 선수 왜 이렇게 안 올라와? 왜 이렇게 뭔가 전진 타임을 못 잡지? 저는 그걸 사실 커버해주는 게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술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해답을 찾지 못한 이번 9월 A매치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 개개인은 정말 눈부셨다. 그 활약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경기였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이번에 국가대표 감독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일단 좀 잘생겼죠? 네, 저는 맞아요. 되게 네네. 감독 중에 잘생긴 감독을 좀 꼽으라 그러면 이 감독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치니. 맞아요. 만치니 감독. 그 약간 예전에 맨체스터 시티라는 이 프리미어리그 팀 감독할 때 머플러. 하늘색 머플러 아, 이렇게 두를 진짜 때 멋있었어요. 키도 크고 네. 이목구비도 이렇게 딱 잘생긴 그 이목구비 이렇게 딱 서 있으면 되게 멋있다, 중후하다 약간 이런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그 멋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이전에 바로 이탈리아에서 왜 국가대표팀 이끌었을 때 네. 우승 경력도 하나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 유로 우승을 했어요. 맞아요. 물론 이탈리아가 월드컵에는 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겠습니다만은 우리도 이제 아시안컵 치러야 되거든요. 네. 근데 뭐 사우디가 지금 만치니 감독이 부임하고 두 번째 경기였고 코스타리카전 패배했고 그 전에 연패까지 있어서 5연패 이후에 우리나라한테 지면서 6연패예요. 오늘 경기도 보면서 지난 코스타리카전은 좀 공격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경기는 만치니 감독의 색채가 좀 많이 입혀진 팀이었냐? 라고 보기엔 좀 매우 어려웠습니다. 코스타리카전에 이어서 이제 이번 경기도 봤는데 확실히 아직 만치니 감독에게는 진짜 시간이 필요한 게 맞아요. 네. 네, 진짜 부임하고서 진짜 지금 시간이 얼마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 경기 사우디는 그 코스타리카전도 사실 그랬는데 이 사우디 선수들이 감독의 지도와 별개로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약간 집중력을 놓고 있는 시간대가 있어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해? 왜냐면 이 선수들이 다 사우디 리그 내에서만 뛰었던 선수들이다 보니까 네. 자국 선수들이거든요. 자국 무대 선수들, 자국 리그 선수들이다 보니까 유럽에 왔을 때 그 컨디션이라든지 유럽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적응을 되게 어려워한다라고 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결국 뛰는 건 선수들이기 때문에 전술보다 먼저 따져야 되는 거는 그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번 경기 때도 제가 봤을 때 사우디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약간의 경험 부족? 예, 집중력이 좀 흐트러지는 문제점. 코스타리카전보다도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이 선수들이 보여줄 수 있는 기량을 다 못 보여준 느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가 부진하잖아요. 네. 그런 점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도 우리 선수들이 좀 더 공격을, 우리 팀이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거나 1대0으로 이기는 데 있어서 사우디의 부진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영향을 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네. 사우디는 떠올리면 딱 선수들 주급이 미쳤지 생각 들잖아요. 네. 감독은 얼마 준대요? 그 제가 알기로는 한 430억 정도라고 하는데 430. 만치니에게. 예, 네. 연봉이 만치니 감독. 그러면은 하루에 1억 넘게 벌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연봉입니다. 사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감독이 만치니야? 라고 할 때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만큼 사실 대단한 감독 중에 하나거든요. 예, 네. 그런 거 생각을 하면은 만치니 감독의 거는 기대감이 사우디 입장에서 크지 않을까. 지금 뭐 프로리그도 굉장히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1억씩 통장에 꽂힌다. 네.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근데 그 1억을 하루 안에 다 소진해야 돼요. 아, 근데 진짜 못 쓸 것 같아요. 1억을,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걸 1억을 써야 되잖아요. 소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1억이면 매일매일 1억을 쓰기 위해서는 1억이면 아이폰 15 프로맥스가 몇 대야? 다 사가지고 좀 지인들 나눠줘야겠다. 아, 일단은 뭐 네네. 1억이면은 사실 이제 서울권에서 집을 사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힘들죠, 액수니까 힘들죠. 차 사야죠. 그냥 저처럼 아이폰 사가지고 수빈이 형 여행 갈 때 잘 챙겨줬으니까 프로맥스 2개 이렇게 선물해주고 막 이게 낫다니까. 약간 골드 봐주는 것처럼. 그죠. 그 왜 사우디 리그 시계 채워주는 것처럼 그래. 오.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5연패 중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번 패배로 6연패를 이어가게 됐어요. 사실 만치니 부임 후에 팀을 만들어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사우디도 쉬운 팀은 결코 아니죠. 선수들을 봤을 때. 뭐 아무래도 사우디의 경우도 어쨌든 만치니가 오면서 코스타리카전도 경기력이 괜찮았던 때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사우디의 경기력이 완성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사실 되게 불안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뭔가 우리 대표팀도 패스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계속 실수가 나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풀백의 전진이 안 되면서 공격이 좀 개인 기량에 의존되거나 혹은 압박을 하는 건 좋은데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내내 비판이 되고 지적을 하는 거지만 간격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 선수들 팀이 좀 통제가 안 되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선수들도 선수들인데 결국 그 간격을 좁히는 데 있어서 팀 전술로 어떻게 그거를 잘 잡아주는지가 중요한데 아직 그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하고 아쉬웠는데 근데 사우디 역시도 지금 상황이 좋진 않았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길 수 있었던 포인트가 좀 잡히지 않았나. 우리도 그래서 승리와 별개로 더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네,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와 승리를 거둔 클린스만 호의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 일부러 왜 선수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덜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 코너를 위한 빌드업이었거든요. 이번 코너는 폼 미쳤답니다. 지난밤에 화제가 됐던 선수나 감독들, 그리고 축구인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는 코너인데 오늘 폼 미쳤다는 당연히 골나온 조규성 선수부터 먼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 활약에 대해? 조규성 선수는 진짜 그 교체아웃 때 네. 박수받을 만한 이번 경기 내용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워낙 이제 그 조규성 선수가 사실 최고의 장점은 조규성 선수가 되게 부지런한 스타일이어서 이른바 상대 수비랑 미드필더를 괴롭히는 압박을 끊임없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수비할 때도 진짜 많이 뛰어다니고 또 그 장발에 땀까지 이렇게 또 섞이면서 또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런 모습도 조규성 선수 매 경기 투지 있게 뛰어주면서 정말 많이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약간 안정환 선수 왜 2002년에 머리 길렀던 그 레전드 짤 돌아다니는 것처럼 돌아다니지 네. 않을까요, 이제? 아니 생각해보면 머리 기른 공격수들이 우리나라한테 잘 맞네. 톱에 안정환 선수도 있었고. 맞네요. 안정환 네. 선수. 다 그 인생 사진들, 인생 샷이 있는데 네. 조규성 선수에게도 가나전의 골이 지금으로서도 인생 샷으로 남아있으니까 그런 것 말고도 예. 되게 잘했던 이번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공중볼이 조규성 선수한테 5대5로 갔을 때 거의 이기는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방에서 떨궈져서 손흥민 선수가 조규성 선수 근처에 이번에 배치가 돼 있었는데 셋업볼이 손흥민 선수에게 좀 많이 연결되는 장면도 저는 조규성 선수가 헌신적으로 뛰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중볼 경험 말고 압박에서 조규성 선수가 상대가 정말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정말 자주 눌러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득점을 만약에 오늘 하지 못해서 0대 0이라고 하더라도 조규성 선수는 MOM으로 충분히 뽑힐 만한 선수였지 않나. 조규성 선수가 최근 덴마크 리그 미트윌란에서도 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왜 선수도 멘탈이 중요하니까 자신감이 막 붙어서 잘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충분히 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유럽 무대를 어쨌든 꿈꿨던 조규성 선수인데 지금 유럽 무대에서 통하고 있다는 걸 이미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을 보면 조규성 선수가 지금 내가 충분히 유럽에서 선수들하고 상대해봤는데 지금 미드필더는 거의 에이스로 불러도 될 정도의 맹활약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규성 선수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더 자신 있게 자신의 플레이를 이제 시도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보면 움직임, 경합, 침투 확실히 전 이상으로 더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장한 조규성 아무도 못 막는다.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네. 네. 이미 월드컵에 2골 기록을 했잖아요. 네. 4년 후에 월드컵 우리가 뭐 프리뷰 같은 거 할 때도 계속 조규성 선수가 해줘야 될 게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만큼 이 선수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한 경기에 월드컵에서 2골을 넣어본 선수고 자신감뿐만 아니라 이 선수가 지금 기량적으로 저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뭐 리그뿐만 아니라 국가대표팀에서도 한때 열린물 대표팀에서는 오세훈 선수에게 밀리는 장면까지 있었습니다만 그거를 정말 극복을 했고 그리고 상무에서도 스텝업했고 그리고 전북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고 그리고 국가대표팀 그리고 지금 소속팀인 미트윌란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지켜보면서 응원하면 되지 않을까. 이 선수는 어디 가도 적응 잘하고 어디 가도 축구력을 좀 뽐낼 수 있는 선수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출근길에 반응들 이렇게 살펴보면서 오니까 네. 조규성 선수는 충분히 빅리그로의 이적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말씀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미드필더에서 잘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네, 눈에 많이 띄고 있고 또 많이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대표팀 이상으로 또 미드필더에서 이제 덴마크 리그 일정을 이제 소화를 할 텐데 계속해서 쭉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팀들이 조규성 선수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렇게 보고 있겠죠? 선택지 안에? 충분히 좀 보고 네, 있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드컵 활약은 이게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뭐 스카우터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생각이 들고요. 가장 아쉬운 게 그거죠. 컨퍼런스 리그를 미트윌란이 갔다면 유럽 대항전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내고 거기서 토너먼트 단계를 높였다면 아무래도 이제 챔피언스 리그는 조별리그부터 정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유로파 리그는 뭐 16강부터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는 4강 결승 이렇게 아무래도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까지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들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조규성 선수 외에도 저희가 두 선수를 더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이외에도 돋보였던 선수 하면 딱 떠오르는 선수 있죠, 오늘은 개인적인 제 생각은 네. 팀으로서 누가 가장 이 경기에 많은 영향을 미쳤느냐. 해결은 이제 조규성 선수가 지어줬지만 내용에 영향을 미친 부분은
이재성 선수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재성 선수가 사실 황인범, 박용호 쪽에서 뭔가 패스가 안 풀릴 때도 다 내려와서 풀어주고 손흥민하고 연계해줄 땐 연계해주고 이번에 오른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중앙으로 많이 들어와서 경기를 많이 풀어줬는데 이재성은 이렇게 써야지.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재성이 얼마나 많은 팀 내 영향력을 보여주는지를 이번에 그냥 제대로 진짜 증명해준 경기가 이번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수비력뿐만 아니라 이 선수는 왼쪽 측면, 오른쪽 측면, 중앙 볼 배급이 안 될 때는 내려와서 플레이메이킹이 안 될 때는 위에서까지 이렇게 국가대표팀에서 여러 가지 포지션에서 1인분 이상을 해줄 수 있는 선수는 진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재성 선수는 그거를 해주고 있고 헌신적으로 수비해줌으로 인해서 뒤쪽에서 수비수들이 쉴 틈도 많이 벌어주고 옆에 있는 뭐 손흥민 선수라던가 다른 이제 득점에 관여가 될 수 있는 선수들에게도 좋은 패스를 뿌려주고 그리고 이재성 선수의 장점은 그거죠. 간결합니다. 볼 끄는 경우가 없습니다. 리턴 패스를 주고 손흥민 선수가 오프더볼로 빠져나갔을 때 굉장히 좋은 패스를 많이 넘겨주는 장면도 있었거든요.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이재성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도 굉장히 빛났습니다. 그러니까 동료들 활용을 되게 잘해주는 스타일이에요. 이재성과 같이 뛰면 동료들이 더 편하게 자기 위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재성 선수가 좀 만들어주고요. 미드필더에서 이재성의 이런 영향력 그리고 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수비를 보여준 김민재 그리고 선방의 김승규 이 선수들까지 물론 이외에도 다 잘한 선수들이 있지만 유독 눈에 돋보였던 선수들은 딱 이 정도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저희 또 오늘 살펴볼 선수 한 명은 정상빈 선수입니다. 물론 23세 이하 대표팀 소속 선수고 이번에 미얀마전에서 굉장히 돋보이는 활약을 보였던 선수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어쨌든 미얀마전에서의 좋았던 선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역시 정상빈 선수가 사실 팀 경기로 봤을 때 아 왜 이렇게 측면만 가 상대도 이러면 알고 측면 대비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대비하는 측면을 개인 기량으로 뚫어낸 선수가 정상빈이었습니다. 사실 정상빈 선수 별명이 음바페인데 네. 왜 음바페라고 한동안 불렸는지 왜 지금도 음바페라 불리는지 다시 한번 정상빈 선수가 그 타고난 드리블 슈팅 뭐 그 마무리까지 해낼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몸소 증명한 경기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 뛰어난가요? 타고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럽에서의 도전은 저는 아직은 뭐 실패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이니까. 그럼요. 충분하지. 아쉬움이 있었던 건 분명 사실인데 최근 미네소타에서도 아직 뭐 최근에는 풀타임 경기가 좀 많이 없긴 했어요. 교체로 출전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소화 시간을 좀 하고 또 이제 소화 시간을 좀 늘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연령별 대표팀 오면은 해외 물먹은 선수는 다르다. 와, 축구 도사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정상빈 선수는 오늘 경기, 어제 경기였네요. 어제 경기 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02년생이잖아요. 예.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저는 앞으로 무궁무진하다고 보거든요. 나이가 와, 02구나. 둘이죠. 그럼 02년생이면 예, 저도 이제 어리다는 생각을 네. 했는데 덕분에 이제 02년생인 걸 알게 됐는데 예. 야, 진짜 미래밖에 02년생 없습니다. 이 선수에게는. 그냥 어리다고만 생각했지 02라고 아니, 들으니까 와 진짜 어리다. 음바페랑 생각해보니까 동갑이시잖아요. 네, 제가 92년생. 음바페랑 동갑이죠. 예, 그러면은 그 정상민 선수는 이제 음바페보다도 4살이 어린 건데 그쵸. 더더욱 더 경력에서 새로운 무대들을 만들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음바페 선수가 지금 한참 절정의 기량이잖아요. 4년 후가 무섭다. 4년 후가 무섭다. 진짜. 정상빈의 네. 4년 후가 무섭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네요. 저희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함께 네. 나눠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강인의 합류, 그리고 두 번째 클린스만호가 사우디에 1대0으로 승리했던 것, 마지막으로 오늘은 홈 미쳤다 이렇게 코너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양희연이었고 오늘은 김수빈 캐스터 그리고 이명철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저 자리가 달라져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